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시작된 사랑의 파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법정에서 벌어진 한 부부의 파란만장한 사연입니다.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어떻게 법정에서의 처절한 이혼 소송으로 귀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운명적인 만남. 동대문 새벽시장. 1995년 2월. 아직 찬바람이 매서운 새벽 4시. 동대문 새벽시장은 하루를 준비하는 상인들과 짐꾼들로 분주했습니다. 김정수는 새벽 3시부터 시작된 하역 작업으로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째 이런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그는 무거운 의류 박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 품삯 3만 원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50kg이 넘는 박스를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던 정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전날 밤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운 탓에 혈당이 떨어진 것이었죠. 비틀거리던 그때 옆 의류가게에서 일하던 박미영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미영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정수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죠. 이것 좀 드세요. 새벽부터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정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준 것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외로웠던 그에게 미영의 작은 친절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영 역시 쉽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언니와 단둘이 살면서 낮에는 의류가게 점원으로 밤에는 식당 설거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의도적으로 미영이 일하는 가게 앞을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였지만 점점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죠. 2장. 사랑의 시작과 결혼까지의 과정. 두 사람의 만남은 서서히 발전해 갔습니다. 정수는 미영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가게 앞에서 기다리다가 함께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수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미영도 점차 정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1995년 5월, 정수는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영 씨,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지켜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미영은 잠시 고민한 후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같이 힘내요. 어려워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1년간의 연애 끝에 1996년 3월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각자의 친구 몇 명과 미영의 언니 정도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전세금 500만 원도 두 사람이 각자 모은 돈과 미영 언니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할 수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장. 달콤했던 신혼 초기. 결혼 초기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수는 새벽 3시에 나가 오후 2시에 집으로 돌아왔고 미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류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도 월 80만 원 정도였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정수는 아내의 웃음을 보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이영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오거나 가끔씩 길에서 핀들꽃을 꺾어와 선물하기도 했죠. 미영도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는 정수를 위해 4시에 일어나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었고, 퇴근 후에는 집 앞 골목 어귀까지 달려나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빨리 들어와서 씻어요. 미역국 끓여놨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부러울 것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1997년 초, 미영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정수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야?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게. 약속해. 하지만 행복도 잠시,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미영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가게 수입은 정수의 하루 품삯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임신으로 인한 병원비와 각종 준비물 구입비까지 겹치면서 가게는 점점 어려워졌죠. 사장, 경제적 어려움과 첫 번째 균열.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수의 일거리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할 수 있었던 것이 10일도 안 되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미영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의류 점검이나 단순 조립 작업 같은 일들이었지만 하루 종일 해봐야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아내가 임신했는데도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정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지만 미영은 묵묵히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돼요. 하지만 경제적 압박은 점점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끔씩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기 시작했고, 미영은 남편의 술 냄새를 맡으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5장. 아이의 탄생과 새로운 희망. 그리고 좌절. 1998년 4월. 건강한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죠. 정수는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다가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진짜 내 아들이야. 아이가 태어나면서 정수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죠.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 두 곳에서 일하며 하루 5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었죠. 게다가 미영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때부터 정수의 음주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로를 풀기 위한 소주 한 병이었지만 점점 2병, 3병으로 늘어났죠. 오빠 술 좀 줄여요. 아기도 있는데.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수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술 한 잔도 못 마시게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6장. 사업 도전과 첫 번째 실패. 1999년 정수는 더 나은 수입을 위해 동료와 함께 작은 의류 도매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200만 원과 대출 300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죠. 미영아,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이제 남의 밑에서 일하지 말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야. 정수의 말에 미영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늘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정수에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건 선택부터 고객 응대, 재고 관리까지 모든 것이 어려웠죠. 게다가 파트너로 삼았던 동료가 6개월 만에 돈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사업은 문을 닫았고 정수에게는 400만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다시 막노동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때부터 정수의 음주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자괴감과 빚에 대한 압박감으로 술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장. 음주 문제의 심화와 첫 번째 폭력.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정수의 음주량은 하루 소주 두세 병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술집에 들러 혼자 마시거나 아예 집에 술을 사다 놓고 마시기 시작했죠. 술에 취한 정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했던 그가 술만 마시면 거칠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야, 이 집에서 누가 돈을 벌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뭐가 불만이야? 미영이 술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하면 정수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채로 미영에게 관계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거부하면 아내 된 년이 남편을 거부하냐며 화를 냈죠. 미영은 나중에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아내가 아니라 그냥 욕구 해소의 도구로만 대했습니다. 제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2000년 7월 처음으로 물리적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정수가 미영의 요구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그녀를 밀쳤는데 미영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해요. 아이도 보고 있는데. 미영이 울면서 항의하자 정수는 술이 깨고 나서야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내가 미쳤나 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술이 깨면 사과하는 패턴이 계속되었죠. 8장. 불륜의 시작. 2001년 정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중소건설회사에서 자재 운반 업무를 맡게 된 것이죠. 월급도 이전보다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고 일도 좀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식 문화였습니다. 건설업계 특성상 술자리가 잦았고 정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수의 변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술자리가 좋았던 것입니다. 집에서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술자리에서 정수는 김명희를 만났습니다. 명희는 그들이 자주 가는 호프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 된 싱글맘으로 10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술집 손님과 종업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자주 찾아오면서 둘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정수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집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일에 대한 불안감 등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였죠. 미영과는 달리 명희는 정수를 탓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정수 씨도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집에서 술 마신다고 타박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명희의 이런 말에 정수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 11월 정수와 명희는 처음으로 육체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명희의 자취방에서였죠. 정수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욕구를 명희와의 관계에서 해소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너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겠다. 정수는 명희에게 이렇게 말했고 명희도 정수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었던 그녀에게 정수는 든든한 버팀목 같았거든요. 9장. 이중생활의 시작. 정수는 명희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본격적인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바로 명희가 일하는 술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명희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야근 또는 회식이라는 핑계로 늦게 들어왔죠. 심지어 주말에도 추가 근무라며 명희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명희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정수는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명희 딸의 학용품을 사주거나 명희의 생활비를 대주는 일이 잦아졌죠. 우리 딸이 참 예뻐해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희의 이런 말에 정수는 마치 진짜 가장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는데 명희 앞에서는 든든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이중 생활을 위해 정수는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비용, 명희에게 주는 용돈, 두 사람만의 데이트 비용까지. 정수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0장. 미영의 의심과 추적. 집에서 미영은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야근이나 회식이 부쩍 늘어났고 집에 들어와서도 피곤하다며 말수가 줄었죠. 무엇보다 예전처럼 아들 민준이와 놀아주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오빠, 요즘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몸 상할까봐 걱정돼요. 미영이 걱정하는 투로 물어보면 정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회생활이 어떤지 알아? 내가 편하자고 이러는 줄 알아? 하지만 미영의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정수의 옷에서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날 때가 있었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확인했거든요. 2002년 3월 미영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정수의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한 것인데 그것은 자신이 가본 적 없는 호텔 영수증이었죠. 이게 뭐예요? 미영이 영수증을 들고 따져 물으니 정수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건 회사 사람들과 회식하다가 너무 늦어서 근처에서 잤어. 하지만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2인 기준 객실이었습니다. 미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그날부터 미영은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언니에게 맡기고 정수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의 행동을 추적했습니다. 11장. 불륜 현장의 목격. 2002년 4월 어느 날 저녁 미영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수가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여자는 명희였죠. 두 사람은 매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걸어갔고 명희의 자취방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지만 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정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미영의 물음에 정수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식하고 2차까지 갔다가 늦었어,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미영이 목격한 내용을 말하자 정수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정수의 뻔뻔한 태도에 미영은 경악했습니다. 어쨌다고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민준이가 무서워서 울 정도였죠. 12장. 갈등의 심화와 폭력의 일상화. 불륜 사실이 드러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냉랭해졌습니다. 미영은 정수에게 명희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지만 정수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내가 왜 헤어져야 하는데? 너랑 살면서 행복한 적이 언제 있었는데? 정수는 미영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미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박했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죠. 맨날 돈 없다고 불평하고 술 마신다고 잔소리하고 명희는 그런 거 없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미영은 황당했습니다. 저는 언제 당신을 구박했다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답게 행동해달라고 부탁한 게 구박이에요? 하지만 정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희와의 관계를 더욱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정수의 폭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미영이 명희에 대해 언급하기만 해도 주먹을 불끈 쥐며 위협했고 실제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끄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 여자 이름 다시 한 번만 입에 담아봐. 진짜 가만 안 둔다. 정수는 이렇게 위협했고 실제로 미영이 명희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13장. 경제적 파탄과 카드 빚의 급증. 명희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정수의 지출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명희에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명희 딸의 학원비까지 부담했죠. 게다가 둘만의 여행 비용, 선물비 등까지 합치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명희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수의 월급이 1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빼면 명희에게 쓸 돈이 부족했죠. 결국 정수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말 정수의 카드 빚은 이미 8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40만 원이 넘었죠. 미영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카드 명세서나 대출 관련 서류를 모두 회사로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2003년 2월 정수의 급여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던 각종 대출금과 카드값이 급여를 초과하면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미영이 통장을 보며 물었을 때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좀 썼어. 좀이요? 이게 좀이에요? 빚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미영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림살이를 꾸려왔는데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큰 빚을 만들어 놓았다니요. 그 여자한테 쓴 거죠? 그렇죠? 미영의 추궁에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답이었죠. 14장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파탄이 드러나자 미영은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부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미영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의 불륜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시어머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빚이 1,000만 원이 넘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요. 미영이 울면서 호소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영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잘못 관리했다는 거잖아.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맨날 잔소리나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시아버지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했던 그는 아들의 음주와 불륜을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남자가 술 좀 마시고 바람 좀 피우는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야. 옛날에는 척도 두고 살았어. 미영은 시댁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니 더욱 절망스러웠죠. 15장 아이에게까지 미치는 영향.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5살 민준이었습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다툼을 지켜보며 아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민준이는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정수는 주말에도 명희와 시간을 보내느라 집에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술에 취해 있거나 미영과 싸우고 있었죠. 아빠, 같이 놀아요. 민준이가 정수에게 다가가면 정수는 짜증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아빠 피곤하니까 저리 가 있어. 미영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부모의 갈등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민준이가 부모의 싸움을 목격하며 트라우마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잦아졌죠.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미영이 아이를 달래지만 민준이는 점점 더 불안정해져 갔습니다. 16장 명희의 임신 발표? 2003년 7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희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정수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죠. 정수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명희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정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죠. 진짜야? 우리 아기? 응, 벌써 3개월이야. 정수는 명희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미영과 이혼하고 명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명희의 임신 소식이
미영에게 알려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명의의 산부인과비를 카드로 결제하면서 명세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산부인과 진료비가 왜 여기 있어요? 미영이 카드 명세서를 들고 따져 물었을 때 정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명희가 임신했어, 내 아이야. 미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불륜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당신 정말 미쳤구나. 17장 법정으로 가는 길. 명희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미영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변호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음주, 폭력, 불륜, 그리고 불륜녀의 임신까지. 부인께서 유리한 조건에서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변호사는 미영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지만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수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영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제안했죠. 미영아,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하자. 서로 힘들기만 하잖아. 당신이 잘못해놓고 이혼하자고요? 잘못?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한 게 많아. 정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8장 첫 번째 법정 출석. 2003년 9월 드디어 첫 번째 법정 날이 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대법정에 미영과 정수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 후 미영의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 김정수는 지속적인 음주, 가정폭력, 그리고 불륜 관계를 통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어서 미영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8년간 남편을 믿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술에 취해 저를 때렸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며 그 여자에게 아이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제 의사와 관계없이 관계를 강요했고 거부하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정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피고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영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정수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명의와 찍은 사진들까지. 19장 정수의 변명과 미영의 반박. 정수가 증언대에 섰을 때 그는 자신 나름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미영을 향해 원망 어린 시선을 보내며 계속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된장국 한 번 제대로 끓여준 적이 없습니다. 반찬도 김치와 멸치볶음이 전부였고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위로는커녕 남자답게 못한다며 상처만 주었습니다. 미영은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집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호화로운 음식을 차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미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격려했지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제가 밥을 하면 맛없다고 욕하고 장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며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개한테나 줘라는 말까지 했어요. 정수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현실 도피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구박만 했습니다. 20장 시댁 문제와 친정 문제. 법정에서 시댁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미영은 시댁으로부터 받은 차별 대우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시댁에 20만 원씩 용돈을 드렸지만 제 친정에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자고 하면 그럴 시간 있으면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어요. 미영은 계속해서 시댁에서의 서름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며 항상 핀잔을 주셨고 시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정수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시댁에서 며느리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내가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미영의 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영을 지지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시댁에서 구박받으면서도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매번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21장 폭력의 실상.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정수의 가정폭력이었습니다. 미영 측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02년 8월 15일 원고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진단서에는 두개골, 타박상 및 뇌진탕 의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미영의 상처는 명백히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고 가정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수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말다툼 과정에서 실수로 밀친 적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영은 더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저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항하면 아내 주제에 남편한테 대든다며 더 심하게 때렸어요. 미영은 울면서 계속했습니다. 특히 저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제 의사와 관계없이 관계를 강요했고 거부하면 시집온년이 남편 거부하냐며 폭력을 썼어요.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욕구 해소의 도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22장 불륜의 전말. 명의와의 불륜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법정에서 다뤄졌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단순한 외도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그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2001년 11월부터 김명희 씨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호텔 이용 내역, 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수가 명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만나자. 너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 우리 딸한테도 안녕하다고 전해줘. 빨리 아내랑 이혼하고 너랑 정식으로 살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수는 변명했습니다. 명희는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구박받고 살았는데 명희만은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준다고요? 그 여자는 당신한테 돈을 받고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주면서 무슨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정수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명희에게 현금을 주거나 명희와 관련된 지출이 월 평균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23장 명희의 임신과 출산 준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명희의 임신이었습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피고는 불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했고 현재 그 아이의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혼인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킨 행위입니다. 정수는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죠. 그럼 저희 아들 민준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영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 또 아이를 만들어주고 그 아이만 챙기겠다는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명희의 임신 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명희와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24장 조정 시도와 마지막 기회. 재판부는 양측의 증언을 듣고 난 후 조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가능한 한 화해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릴 테니 그동안 서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즉시 금주하고 불륜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은 한 방을 사용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미영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정수도 일단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25장 잠깐의 화해 분위기. 조정기간 첫 주. 정수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을 끊었고 회사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와도 놀아주려고 노력했죠. 민준아, 아빠가 그동안 못 놀아줘서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많이 놀아주마. 정수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을 때 미영은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빠,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미영아, 미안해. 내가 정신을 차릴게. 첫 주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정수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미영도 예전처럼 정수를 위해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정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수야, 나 혼자 아기 키우기 힘들어. 병원비도 필요하고. 명희의 전화를 받은 정수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명희와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거든요. 26장 결정적 배신의 순간. 조정기간 3주째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수가 명희를 몰래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깐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기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정수는 미영에게 거짓말을 하고 명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둘은 다시 육체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수야, 역시 너는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임신 6개월인 명희와의 관계에서 정수는 모든 욕구를 분출했습니다. 그동안 미영과의 어색한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명희와의 시간으로 해소했죠. 미영이랑은 정말 어색해하지만 너랑 있으면 편해. 정수는 명희에게 이렇게 말하며 결국 조정기간을 무시하고 명희와의 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7장 진실의 발각. 조정기간 마지막 주. 미영은 정수의 배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의 핸드폰에 명희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 우리 아기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미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조정기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죠. 당신 또 그 여자를 만났구나. 정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만났어. 명희가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조정 기간이라는 게 당신한테는 장난이었나요? 미영의 질책에 정수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미 끝났어. 억지로 붙잡고 있어봐야 서로 힘들기만 해. 그날 밤 미영은 정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법정에서 봐요. 28장 최종 판결을 향해. 조정기간이 끝나고 다시 법정에 선 두 사람. 이번에는 더 이상 화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정 기간 동안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륜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했고 심지어 조정 기간 중에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정수의 배신을 고발했습니다. 정수도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명희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럼 8년간의 결혼 생활과 아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판사의 질문에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미영은 분노했습니다. 권리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29장 명희의 출산과 충격적 진실. 2004년 1월 명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정수는 병원에서 명희와가 태어난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야 정말 예쁘다. 정수는 그 아이에게 소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할 때 자신을 아버지로 기재했죠. 이 소식이 미영에게 전해졌을 때 미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미영은 법정에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수가 소희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명희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명희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명희가 제 아내입니다. 30장 재산 분할과 양육권 다툼. 이혼이 확실해지자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미영 측에서는 정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비록 피고가 빚을 만들었지만 그 이전까지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분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수의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명희에게 쓴 돈과 각종 대출로 인해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였죠. 분할할 재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채가 1200만 원이나 됩니다. 정수의 변호사가 재산 목록을 제시했을 때 미영은 경악했습니다. 양육권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수는 민준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키울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미영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양육권이에요? 다른 여자와 살면서 어떻게 민준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31장 위자료 산정과 양육비 결정. 재판부는 정수의 불륜과 가정폭력을 인정하며 이영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불륜과 폭력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상당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 하지만 정수는 이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지금 무슨 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합니까? 저도 새로 태어난 딸을 키워야 하는데. 양육비는 월 3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수의 소득을 고려한 최소한의 금액이었죠. 피고는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영은 이 금액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월 30만 원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학원비, 병원비, 옷값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32장 정수의 새로운 삶과 현실. 이혼 판결 후 정수는 명희와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명희의 전 딸과 태어난 소희. 그리고 정수가 함께하는 새로운 가정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의 수입으로 4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여기에 미영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까지 겹치니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수야,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 기저귀 값도 없어. 명희가 하소연하자 정수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벌 수 있는 건 다 벌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정수는 민준이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밀리기 일쑤였죠. 33장 미영의 홀로서기. 한편 미영은 민준이와 단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너무 길어서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던 미영은 결국 시간제 마트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로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죠. 민준아, 엄마가 일하는 동안 혼자 있을 수 있지? 7살이 된 민준이는 엄마가 일하는 동안 혼자 집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영의 마음은 항상 아이에게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정수로부터 받는 양육비도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달은 10만 원만 들어오고 어떤 달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민준이가 물으면 미영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34장. 정수의 또 다른 문제들. 정수의 새로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희가 정수의 음주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수야, 아이들 앞에서 술 마시지 마. 나쁜 영향 줘.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스트레스와 전처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음주량이 더 늘었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명희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둘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못 받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 명희가 정수를 탓하자 정수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미영이한테 줄 재산도 없었다고. 35장. 35장 민준이의 상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준이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를 잃게 된 아이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준아, 학교에서 뭐 했어? 미영이 물어봐도 민준이는 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더 심각한 것은 민준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도 돼? 민준이의 이런 말에 미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쓰러웠거든요. 가끔 정수가 민준이를 보러 오기는 했지만 어색한 분위기에서 형식적인 만남만 가질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보고 싶었지? 그런데 아빠는 지금 바빠서 자주 못 와. 정수의 이런 말에 민준이는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고 느꼈거든요. 36장. 사회적 시선과 편견. 이혼 후 미영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어려움은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한국 사회에서 이혼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상당했거든요. 미영 씨,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바람 맞은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미영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거 아니야? 동료들의 은근한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이영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반면 정수는 남자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어쩔 수 없지 집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사람들은 정수의 불륜을 비교적 가볍게 여겼습니다. 37장. 경제적 파탄의 가속화. 시간이 지나면서 정수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명희와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지출은 늘었지만 수입은 그대로였거든요. 2005년 정수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00만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정수의 부채는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영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도 더욱 불규칙해졌죠. 38장. 명희와의 관계 악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정수와 명희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명희는 정수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정수야, 이게 당신이 말한 행복한 가정이야? 매일 돈 걱정만 하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명희는 특히 정수가 여전히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술은 왜 마셔? 그 돈이면 애들 분유라도 살 수 있잖아. 정수도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더해? 죽어라 이래도 모자라는데. 결국 정수와 명희 사이에서도 폭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정수가 명희를 때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애들이 보고 있는데. 명희가 항의하자 정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도 미영이랑 똑같네. 남자 속은 모르면서 잔소리만 해. 39장 두 번째 파국. 2006년 정수와 명희의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명희가 정수의 지속적인 음주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정수야,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아이들한테도 나쁜 영향 줄 것 같아. 명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정수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정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미영과 이혼하면서 첫 번째 가정을 잃었고 이제 명희와의 두 번째 가정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모든 여자들이 날 떠나는 거야? 정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 탓만 했습니다. 명희가 떠난 후 정수는 더욱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소주 3회, 사병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죠. 에필로그, 그 후의 삶. 미영의 삶. 이혼 후 10년이 지난 지금 미영은 여전히 민준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을 계속하면서 아들을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현재 17세가 되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한때 내성적이었던 아이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비록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미영의 희생과 사랑으로 밝고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드릴게요. 민준이의 이런 말에 미영은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정수의 몰락. 한편 정수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명희와 헤어진 후 혼자 지내면서 알코올 중독이 심해졌고 결국 직장도 잃었습니다. 현재 정수는 일용직 일을 전전하며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명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소희와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미영으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았지만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수는 가끔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 오래입니다. 명희의 근황. 명희는 정수와 헤어진 후 재혼했습니다. 소희와 첫째 딸을 모두 데리고 새로운 남편과 함께 살고 있죠. 새 남편은 소희를 친딸처럼 키우고 있고 명희도 안정된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정수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드디어 어느 남녀 일생에 믿기 어려운 가슴 아픈 삶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실제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따뜻한 손수건 한 장으로 시작된 인연이 법정에서의 차가운 이혼 판결로 끝나게 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김정수라는 한 남성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두 가정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수의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가정폭력, 그리고 불륜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술에 의존했고 술에 취해서는 아내를 성적 도구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착각 속에서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결국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내도
두 번째 여자도 모두 잃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영은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서기가 두 사람이 함께 파멸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알코올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둘째, 부부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셋째, 분류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수와 미영의 30일 조정기간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진정한 회개와 변화 없이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의 씨앗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부의 스트레스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가족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수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지 마시고 미영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